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검은 튤립이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저자는 알렉상드르 듀마입니다. 고전을 읽다 보면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만나게 됩니다. 보통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작품이나 작가보다는 잘 모르던 작가의 잘 모르던 작품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더 큽니다. 아마도 작품에 대한 배경 지식이나 스포일러가 전혀 없이 순수한 작품의 재미를 만나게 되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워낙 유명한 작품이나 작가는 물론 그만큼의 재미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기도 하지만 수천 년 역사 동안 인류가 남긴 고전 중에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니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보석 같은 명작들이 즐비합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읽다가 이런 명작을 마주치게 되면 보석이 주는 영롱함은 몇 배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작품 검은 튤립이 그런 작품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삼총사 그리고 몽테크리스토 백작을 쓴 알렉상드르 듀마의 또 다른 숨겨진 보석 같은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 검은 튤립은 네덜란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황금 시대를 맞다가 프랑스의 루이 14세가 패권을 장악하면서 급격하게 국운이 기울게 됩니다. 민중들은 그 책임을 공화정의 대표 주자인 비트 형제에게 물으려고 합니다. 결국 이 형제는 민중의 린치에 의해서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형 코르넬리우스 드 비트의 대자라는 거는 그 대부 갓파더의 반대 개념이죠. 대자인 코르넬리우스 판 바이르르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판 바이르르라는 청년은 사실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튤립 꽃을 키우기를 사랑하는 부유한 집안의 청년이었습니다. 특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검은 튤립을 피워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거의 튤립에 미친 사람이다. 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당시 그 지역에서는 튤립이라는 이 꽃이 거의 신격화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든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검은 튤립을 꽃 피워낸다면 큰 상금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검은 튤립이라는 게 단순히 검은색 튤립이라기보다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그 튤립을 피워내고 그를 통해서 부와 명예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아주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바이를르는 검은 튤립을 피워낼 수 있는 세 개의 소구군을 얻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소구군은 이 튤립이 피어날 수 있는 뿌리 같은 거죠. 알맹이 뿌리 같은 거. 그런데 질투의 눈으로 이를 관찰하던 이웃집의 또 다른 원예가 복스텔에게 빌미를 잡힙니다. 그렇게 바이를르는 음모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고 곧 사형에 처해질 위기에 빠집니다. 본문 중에서 관련된 부분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그는 가슴에서 세 개의 소구군을 싼 종이를 꺼냈다. 몸을 수색당할 위험이 없어지자마자 그는 꾸러미를 다시 품 안에 숨겼던 것이다. 아름다운 아가씨 하고 그는 말했다. 나는 꽃을 무척 좋아했어요. 꽃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정도예요. 오, 얼굴을 붉히지 마세요. 설령 내가 사랑을 고백을 한다 할지라도 로자, 얼굴을 돌리지 마세요. 그것은 불쌍한 아가씨, 조금도 중요하지 않답니다. 저기 바우테노프 광장에는 칼날이 하나 있어 1시간 뒤면 내 무모함도 그칠 겁니다. 여하튼 로자, 나는 꽃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믿는 위대한 검은 튤립의 비밀을 발견해냈어요. 네, 이런 부분입니다. 주인공이 감옥 안에 갇혀있고 잠시 후면 처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검은 튤립의 비밀과 그리고 사랑 고백을 함께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마르엘르는 감옥에서 방금 본문에 나왔던 간수의 딸 로자와 사랑에 빠지고 처음으로 평생을 사랑하고 온 모든 것을 바쳤던 검은 튤립이 아닌 다른 무언가, 다른 누군가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 마르엘루와 로자는 비밀리에 검은 튤립을 심어서 피워내게 됩니다. 감옥에서. 그리고 반전의 클라이맥스를 향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이 소설 검은 튤립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지금 얘기 드린 게 전체적인 줄거리고요. 여기에 생동감 있고 입체적인 개성의 등장인물들이 강한 캐릭터성을 지니고 서로서로 얽히는 촘촘한 구성으로 이야기에 재미를 더합니다. 마치 잘 짜여진 추리소설에서 숨겨졌던 단서나 던져진 떡밥들이 회수가 되면서 마지막에 모든 퍼즐들이 탁 맞춰지는 그런 것처럼 아주 탄탄한 구성이 이야기 전체를 잘 묶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야기가 주는 그 이야기 자체의 재미가 아주 가득합니다. 거기에 네덜란드와 유럽의 정치적, 역사적 배경이 더해지면서 이야기가 좀 더 웅장하고 거대해집니다. 듀마의 다른 작품인 삼총사나 몽테크리스토 백작과 좀 비슷한 결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재미있는 부분은 검은 튤립을 둘러싼 라이벌 원예가 북스텔과의 대립구도, 그리고 로자와 검은 튤립 사이의 묘한 삼각관계. 검은 튤립은 물론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이에 묘한 삼각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 삼각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을 깨닫고 결국에는 해피엔딩을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방금 얘기 드린 로자와 튤립, 이런 관련된 내용을 본문 중에서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로자는 가슴이 죄어드는 것을 느꼈다. 두 눈에 눈물이 솟구쳤다. 아, 하고 그녀는 탄식했다. 왜 그러시오? 코르넬리우스가 물었다. 한 가지는 분명히 알겠어요. 무얼 안다는 거요? 알겠어요. 처녀가 오열을 터뜨리며 말했다. 알겠어요. 나리는 어찌나 튤립을 사랑하는지 가슴속에 다른 애정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도망쳤다. 네, 이런 부분입니다. 은연중에 이 주인공이 코르넬리우스가 그 튤립을 더 애정한다는 것을 로자가 느끼고 질투를 느끼는 그런 좀 묘한 장면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이었고요. 이 소설 검은 튤립은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잘 짜여진 재미있는 이야기다 라고 소개하고 싶습니다. 소설이라는 문학이 주는 재미를 아주 잘 구사한 작품이다 라고 소개할 수 있고요. 특히 이 듀마 특유의 필력이 아주 잘 담겨 있어서 삼총사나 몽테크리스토 백작 이런 시리즈를 재미있게 읽으신 분이라면 아주 높은 확률로 재미있을 책입니다. 음모와 배신, 그리고 역경을 이겨내고 맞는 해피엔딩, 또 고난 속에서 싹트는 사랑, 이런 흥미진진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검은 튤립, 알렉상드르 듀마. 1. 감사하는 시민들. 1672년 8월 20일. 어찌나 생기 넘치고 어찌나 하얗고 어찌나 예쁜지. 언제나 일요일 같은 헤이그. 커다란 나무들이 고딕 양식의 집들 위로 고개를 숙이며 공원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헤이그. 동양적인 양식에 가까운 궁룡을 머리에 인 종탑들이 얼굴을 비춰보는 커다란 거울 같은 운하들이 있는 헤이그. 또 통합된 7주의 수도이기도 한 헤이그. 이런 헤이그의 모든 큰 길이 시민들의 검붉은 물결로 한껏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다급하고 숨가쁘며 불안한 그들은 허리에 칼을 차거나 어깨에 화승총을 메고 아니면 손에 몽둥이를 들고 바우텐호프로 달려가는 중이었다.
쇠창살을 댄 창문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화제가 되는 그 유명한 감옥에서는 외과 의사인 타클라어에 의해 암살 음모로 고발된 전 홀란트 총리 대신의 형인 코르넬리스 드 비트가 신음하고 있었다. 이 무렵의 역사, 특히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이해의 역사가 방금 언급한 두 이름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제공하려는 몇 줄의 설명은 불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 독자에게, 다시 말해 우리가 언제나 첫 페이지부터 즐거움을 약속하고 이어지는 페이지들을 통해 그럭저럭 이야기를 들려주는 우리의 오랜 친구에게 일러두고 싶다. 그렇다. 독자에게 이르건대 이 설명은 우리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위치하는 거대한 정치적 격변을 이해하는 데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다. 제방 감독자이자 자신이 태어난 노르드레흐트의 전 시장이며 홀란트 의회의 의원이기도 한 코르넬리스 혹은 코르넬리우스 드 비트가 49살이 되던 그해 홀란트 시민들은 총리 대신인 얀 드 비트가 기초한 공화정에 염증을 느끼고 스타트하우더 체제를 갈구하기에 이르렀다. 이 스타트하우더 체제는 다른 사람도 아닌 얀 드 비트가 일찍이 주 연합에 제안한 영구 칙령을 통해 네덜란드에서 영원히 폐지된 터였다. 변덕스럽게 변화하는 여론은 대개 하나의 원칙 뒤에서 하나의 인물을 보기 마련이다. 홀란트 시민들은 공화정 뒤에서 비트 형제의 엄격한 두 얼굴을 보았다. 이 로마인 같은 형제는 민족 감정을 고취하기를 꺼리는 한편 방종 없는 자유와 넘침 없는 번영을 사랑했다. 이렇듯 공화정 뒤에서 비트 형제를 본 시민들은 스타트하우더 체제 뒤에서는 젊은 오렌지공 윌리엄의 앞으로 약간 기운 신중하고 사려 깊은 이마를 보았는데 이런 그의 풍모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를 과묵한 윌리엄이라 불렀다. 이 호칭은 후대에 그대로 남았다. 비트 형제는 루이 14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 애썼다. 온 유럽에 대한 그의 정신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것을 느꼈고 경이로운 라인 전투를 통해 홀란트에 대한 그의 물리적 지배력을 직접 겪었기 때문이다. 기슈백작이 소설 주인공 못지않은 영웅으로 떠오르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알로가 찬미한 이 전투는 불과 석 달 만에 네덜란드 주 연합 군대를 무력화시켰다. 루이 14세는 오래전부터 홀란트인들의 적이었다. 홀란트인들은 거의 언제나 홀란트로 피신한 프랑스인들의 입을 빌려 프랑스 왕을 모욕하고 조롱했다. 국민적 자부심은 프랑스 왕을 공화국의 해독제로 만들었다. 비트 형제에 대해서는 따라서 이중의 반감이 있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국민적 감정을 부추기는 대신 그것에 저항하는 데서 왔고 다른 한편으로는 패배한 모든 민족이 갖기 마련인 피로에서 왔다. 대개 패배한 민족은 새로운 지도자가 그들을 폐허와 치욕에서 구해주길 바라는 법이다. 새 지도자, 그의 출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고 바야흐로 그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 루이 14세에 여하튼 맞서야 할 새 지도자는 바로 오렌지공 윌리엄이었다. 그는 윌리엄 2세의 아들로서 헨리에타 스튜어트를 통해 영국 왕 찰스 1세의 손자가 되기도 했다. 우리는 이 과묵한 청년의 그림자가 스타트하우더 체제 뒤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앞서 본 바 있다. 그는 1672년에 22의 나이를 헤아리고 있었다. 그의 스승이었던 얀드 비트는 교육을 통해 이 왕자를 선량한 시민으로 만들고자 했다. 조국에 대한 사랑이
제자에 대한 사랑을 앞섰던지 그는 영구 칙령을 통해 제자에게서 스타트하우더가 될 희망을 없애고자 했다. 그러나 신은 천상의 왕인 자신의 의견을 구하지도 않은 채 지상의 힘을 모으고 해치는 사람들의 자만에 코웃음을 쳤다. 그는 홀란트인들의 변덕과 루이 14세에 대한 공포를 통해 총리 대신으로 하여금 정책을 바꾸고 영구 칙령을 폐지하게 함으로써 오렌지공 윌리엄을 위한 스타트하우더 체제를 복원시켰다. 그는 윌리엄을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아직 신비로운 미래의 심연에 갇혀 있었다.